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단편소설 모음 기피의 강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당장 기피의 강요. 기피의 강요. 예, 네. 깊이 있게 뭐 연구하라, 또 깊이 있게 사고하라, 이런 것들을 너무 강요한다, 이런 문제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뭐에의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조금 어렵죠. 예. 영어의 전치사 구를 일본어로 번역한 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예. 금방 김 PD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파트리크 지스킨트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향수의 원작자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존 머시 이야기.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그리고 비둘기, 뭐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파트리크 지스킨트는 은둔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언론이나 뭐 다른 매체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먼저 골방에 틀어박혀서 많은 책들 읽고 좋은 글들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지스킨트 글의 특징은 짤막하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서 긴 여운을 우리에게 던지는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글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피의 강요라는 그 얇은 책에는 4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기피의 강요, 그리고 승부, 장인 뮤샤리의 유언, 그리고 그리고 하나의 고찰. 부제가 문학의 건망증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예. 4편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학의 건망증이라는 글과 기피의 강요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네. 문학적 건망증 또는 문학의 건망증 이런 말을 쓰는데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 다 기억이 나느냐? 어림없습니다. 기억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망각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먼지가 쌓인다,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먼지를 털면은 또 기억이 나는. 글쎄요. 네. 그 비슷한 얘기를 우리 지스킨트도 합니다만은. 네. 분명히 어제 읽었는데. 예. 그리고 밑줄까지 긋고 포스트잇 붙이고 뭐 느낌표도 찍고 강조 표시도 하고 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1년 전, 2년 전에 읽은 책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에도 왜 읽는가? 이게 문학적 건망증이란, 문학의 건망증이라는 에세이인데 이 에세이의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의 그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글을 왜 읽는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책을 한 번 더 읽는단 말인가? 모든 것이 무로 와해되어 버린다면 대관절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인가를 한단 말인가? 어쨌든 언젠가는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나는 아름다운 작은 책자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얻어맞은 사람처럼, 실컷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슬그머니 서가로 돌아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런 책이 있다는 것조차 잊혀진 채 꽂혀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책들 사이에 내려놓는다.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고 또 뭐 공감 100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책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내가 책을 읽지? 저게 나에게 뭐란 말이지? 뭐 이 책 읽어서 무슨 의미나 소용이 있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도 또 버릇처럼 또는 병처럼 책을 읽습니다. 그건 비유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등산을 그렇게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후자 쪽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려올 산을 뭐하러 올라가느냐고. 여기에 대한 반문들이 있잖아요. 왜? 예. 그러면 죽을 인생 뭐하러 사느냐. 또 나중에 어차피 헤어질 사랑 뭐하러 하느냐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하교할 걸 왜 등교하냐.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을 읽는 과정 그 순간순간의 환희, 엑스터시
그 같은 것 때문인 듯해요. 예. 한 구절 한 문장을 발견했을 때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게 잊혀질지라도 설령 그게 다시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망각의 강을 건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의 기쁨들이 저 무의식 저 밑바닥에 조금 전에 김 PD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지처럼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춤추듯이 이 세상으로 날개짓하며 날아올 수도 있고 내 삶을 밀어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뭐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 내 인식에 충격을 가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인즉슨 옳지만 책을 읽는 과정을 찬찬히 톱파보면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책 페이지 한 문장 한 단어가 바라는 그 기쁨들, 광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뭐 책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파트릭 쥐스킨트는 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인생에서처럼 책을 읽을 때에도 인생 항로의 변경이나 돌연한 변화가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보다 독서는 서서히 스며드는 활동일 수 있다. 의식 깊이 빨려들긴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용해되기 때문에 과정을 몸으로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문학의 건망증으로 고생하는 독자는 독서를 통해 변화하면서도 독서하는 동안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두뇌의 비판 중추가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 망각할 건 뭐하러 읽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독서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많은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걸 굳이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기억나지 않는 것을 잊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주위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2페이지 넘기면 그 2페이지 전에 무슨 얘기 있는지 기억도 안 난다고. 뭐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스킨트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그 의식의 수면, 기억의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지만은 저 수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뭐랄까 듬직한 힘 또는 그 토대가 돼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핵심적인 작품인 기피의 강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연히 제 눈에 띄었어요. 그 아들 녀석이 어디서 사온 모양인데 탁자에 놓여 있길래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딱 눈에 잡혀요. 어제 새벽이었는데 기피의 강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리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전시회에서 평론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당신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뭐 처음에 듣고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평론가의 말을 반복 변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사람 그림은 괜찮은 것 같은데 깊이가 없어. 응? 이제 그 말이 어떤 환청처럼 계속해서 이 젊은 재능이 있는 미술가를, 화가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도 받아들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깊이가 없어 하면서 계속 연구도 하고 뭐 이런저런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 상처와 절망의 시간을 거치면서 젊은 그 여성 화가는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잠깐 볼까요? 한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던 젊은 여인은 순식간에 영락했다. 그녀는 외출도 하지 않고 방문도 받지 않았다. 운동 부족으로 몸은 비대해졌으며 알코올과 약물 복용 때문에 유달리 빠르게 늙어갔다. 집 안 여기저기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고 그녀에게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네, 이렇게 망가져 갑니다. 해서 마지막에는 돈이 떨어지자 젊은 화가는 자신이 그림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방송탑 위에 올라가서 투신해 죽습니다. 예. 이야기는 간단하죠. 소설 전체 분량도 몇 페이지 안 되는 짤막한 꽁트 정도입니다만은 그 울림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 기피의 강요란 말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A라는 사람에게 너는 참 성실하고 정말 훌륭해, 좋아. 그런데 깊이가 없어. 라는 말 던진다고 합시다. 예.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요, 강단이 있는 사람은 그걸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은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거기에 깊은 상처를 입거든요. 진짜 스스로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폭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또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예. 그런 예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그 비평가라는 작자가 쓴벅쓴벅 내뱉은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스피커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재능 있는 화가가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겁니다. 영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투신해서 죽음에 이르죠.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 후일담처럼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로 스캔들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대중지들이 감지덕지 그 사건에 덤벼들었다. 언론들이 늘 문제입니다. 요즘 기레기란 말 많이 하죠. 기레기만 또 못하는 새끼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덤벼들어서 온갖 짓들을 다 하죠.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든 말든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살 사건, 바람에 날려간 흥미로운 경로, 한때 전도양양했고 미모도 뛰어났던 여류 화가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보도할 가치가 아주 높았다. 그녀의 집은 재앙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으며 기자들은 환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널려있는 수없이 많은 빈병, 여기저기 파괴의 흔적, 갈기갈기 찢겨나간 그림들, 벽면 어디를 둘러봐도 점토 덩어리, 심지어 방구석에는 배설물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두 번째 톱 기사로 다루는 모험을 강행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3면에서 기사를 계속했다. 이 언론의 행태 또는 생리를 짧은 문장에 그대로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깊이가 없다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른 이 젊은 화가의 그 죽음을 하이에나들처럼 몰려들어서 즐기는 이 기레기들 보십시오. 낯설지 않죠?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 센세셔널리즘에 호소하면서 최대한 까발려 놓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중들은 환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말려들게 되고요. 완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자들이 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기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형편없습니다. 깊이 있는 보도를, 깊이라는 말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팩트도 체크 못하는 사람들이 깊이까지 요구하면은 이건 폭언이 되겠죠. 예. 유머였는데 웃지 않으시는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이완배 기자 같은 사람, 주진우 기자 같은 사람 한 10명만 있었으면 이 대한민국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불행한 사태에 이르렀는데 기자들이란 새끼들이 한 짓거리를 보십시오. 온갖 불행들을 신문에 실으면서 거기에 환호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들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평론가라는 새끼 태도입니다. 예. 짧게 보겠습니다.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듦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인, 분명히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의 강요를. 좀 어려운데요. 이건 직접 읽으시면은 와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평론가도 이 젊은 여성 화가가 죽고 난 다음에야 이 화가에게는 깊이를 탐색하려는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눈치는 겁니다. 아주 비겁하죠. 죽고 난 다음에야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 비평가가 누구를 뜻하는지, 그리고 여성 화가의 죽음에 들러붙는 이 하이에나 같은 이 기자들이 누구를 뜻하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의로 뭘 했건, 어떤 사람의 행위의 그 출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죠. 몇몇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우리의 언론 행태들, 그리고 몇몇 그 컬럼니스트니 정치 비평가니 하는 자들의 작태들을 저는 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짤막한 소설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깊이의 강요라는 작품집에 실려있는 승부, 그리고 장인 미사리의 유언도 꼭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인 미사리의 유언은 가능하면 내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은 예. 세계의 조개화, 인간의 조개화를 다룬 작품입니다만 인간의 조개화요? 인간의 조개화, 화석화입니다. 상당히 그 상징성이 높은 작품입니다. 이건 아까우니까 내일 이어서 말씀드리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인간의 조개화, 조개화. 그 조그만 좀 맛배기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보석 세공인이었던 미사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도시 빠시라는 곳인데 빠시 근교에 저택을 짓느라 정원을 가꾸면서 땅을 파게 돼요. 예. 땅을 팠더니 그 밑에 모든 게 화석화한 조개들만 있는 겁니다. 보니까 대지뿐만 아니고 이제는 자기까지 화석이 돼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의 강요, 예술적 깊이에 대한 집착과 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깊이의 강요. 네. 예기치 못한 포석과 공격으로 진부함과 관습에 찌든 승부세계에 허를 찌르는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아무런 문제 인식 없이 몰입하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95년에 나온 책이네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에서는 95년에 나왔는데 네. 파트리크 듀스킨트가 이 글을 쓴 것은 80년대입니다, 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내일 또 계속해서 유관한 작품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